Q&A 시간입니다. 먼저 이명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자산 배분 투자와 리밸런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올웨더나 영구 포트폴리오 이런 걸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정적인 자산 배분으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이제 안정된 수익을 올리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웨더, 영구 포트폴리오 이런 게 어떤 거예요? 이제 올웨더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장기 채권, 금, 상품에 비중을 나눠 갖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이제 영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주식, 장기 채권, 그리고 금, 현금 여기에 비중을 투자한다 이런 전략인데. 그러면 비중은 고정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올웨더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제 개발한 전략인데 30, 55, 7.5, 7.5 이런 식으로 비중을 고정을 해서 이제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이고, 그리고 이제 영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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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렇게 4분의 1로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거기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도출이 되는 건데, 처음에 가령 주식 50, 현금 50 이렇게 해놔도 주가가 올라가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주식이 60이 되고, 그냥 현금은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게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40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걸 50대 50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보통 리밸런싱은 기관 투자자들은 분기에 한 번 정도를 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꼭 엄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식 채권 50, 50 했는데 이게 55, 45%가 됐다고 해서 굳이 이걸 또 50으로 맞춰야 될 필요 없고, 또는 51%, 49% 했는데 이걸 굳이 맞춰야 될 필요는 없고, 적당하게 너무 많이 그 본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너무 많이 바뀌면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떻게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네. 자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는 결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하게 되면 리밸런싱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딱 정해진 원칙을 갖고 리밸런싱을 하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주식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이 폭락하고 이러면 주식 비중을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포트폴리오 이론하고는 좀 다른 거죠. 포트폴리오 투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이제 마켓 타이밍 하는 것이고, 포트폴리오는 가령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현금 비중 50대 50이었다가 주식 비중이 40, 현금은 돈 번 것도 없는데 이게 비중이 60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컨트레리안, 청개구리 투자가 비슷한 건데, 현금을 줄이고 주식을 늘려서 다시 50대 5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주식 비중을 낮추는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무엇인가를 예측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주식을 더 갖고 가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식을 덜 갖고 가고 하는 이런 이제 예측 전망에 따라서 주식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떨어지면 주식 비중을 더 많이 사고, 올라가면 주식을 줄이고 이러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근간이 되는 게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코비츠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잘못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이론의 모든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산 투자.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같이 움직이는 걸 가져가는 것보다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걸 가져가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서 좀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걸 가져가는 게 같이 넣어놓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거 올라갈 때 이거 떨어지고 나면 가령 주가 지수를 사고 주가 지수 선물을 매도하고 한 거죠? 한 거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맨날 여기 있단 말이죠. 네. 이거 한 걸까요? 이거는 분산 투자일까요? 이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분산 투자하려고 그러면 가령 몇 개의 자산을 넣었는데 이게 서로 똑같이 반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이 각각이 좀 길게 보면 알파라고 하는 무엇인가 수익을 각각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서로 간에 좀 다르게 움직이는, 서로 간에 완전히 반대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선택해서 집어넣는 것인데, 뭐 이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채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식,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현금,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각각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주식하고 채권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이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집어넣으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근데 뭐 올해 같이 뭐 바이러스가 돌면 주가가 폭락할 때 금값은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거든요. 어떨 때는 이게 안전하다 그래서 주가 떨어질 때 금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어떨 때는 또 금하고 채권을 보더라도 어떨 때는 금리가 막 떨어질 때는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금값도 올라가요. 금리가 낮아지면.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금값도 막 떨어집니다. 반대죠. 잘못 말씀드렸어요. 채권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금값은 막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을 타고. 이 때문에 이게 꼭 반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각각의 자산이 수익이 나고, 그리고 국면에 따라서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자산을 많이 고를 수 있으면 이걸 다 집어넣으면 훌륭한 분산 투자가 되죠. 근데 이걸 이제 과거 데이터 갖고, 과거 몇 년씩 데이터 갖고 상관관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이것과 이것은 이 자산은 저 자산과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직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코비치가 예전에 그런 경우에서는 이분이 1956년인가 이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서부터 현대 금융 이론이라는 게 꽃을 피웠는데, 2000 몇 년인가 이제 어떤 한 기자가 이 마코비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요즘 이제 금융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분산, 공분산 이런 행렬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산이 나오는 것 따라서 투자를 했냐? 라고 하니까 마코비치는 무슨 소리? 뭐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냥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이게 주식이 좋을지 채권이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주식 반, 채권 반 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세상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그럼 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냥 직관에 따라 가지고 주식이 좋을지 채권이 좋을지 모르겠고 이 서로 간에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이걸 같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 건데,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 학교에서 배워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뭔가 계산하거든요. 근데 마코비치는 그거는 나의 몫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마코비치가 다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번 그거는 뭔가 좀 잘못이 있었다. 이게 오해가 좀 있었다. 지금 학자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정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인 걸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다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우리 코스피 주가 지수하고 코스피 200 선물하고는 둘 다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다 말이죠.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상관관계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넣으면 포트폴리오가 어마어마하겠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수익이 하나가 나면 하나는 완전히 반대로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거는 분산 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분산 투자는 때문에 이제 뭐 이론에서는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공부산 이렇게 두 가지를 넣는데, 이걸 직관으로 이야기하면 각각의 자산이 수익이 난다, 장기적으로. 근데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걸 지난 1년간의 뭐 5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다르게 움직인다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르게 움직인다. 뭐 그래서 이제 주식이다, 채권, 금, 현금 요거는 분명히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완전히 반대는 아니죠. 코스피 200 선물처럼 반대는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적당한 비율로 놓고 가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맞는 방식이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내가 수익을 어떻게 낼 거냐에 따라서 주식을 얼마나 높일 거냐. 주식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잃을 때
남들 잃을 때 같이 잃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주식 100% 한 사람들은 덜 잃지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잃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배하면서 주식의 비중을 내가 뭐 50 가져가도 돼요. 20 가져가도 되고, 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 20하고 뭐 채권을 한 30 할까? 금 한 30 할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올웨더나 연구 포트폴리오 이런 거는 과거 데이터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적이었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 갖고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미래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주식 비중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정도나 또는 뭐 주가가 아주 심하게 움직이면 분기에 한 번 정도 비중을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리셋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상무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이나 뭐 금이나 이런 상품들은 우상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산, 큰 범위로서 자산, 뭐 거기서 특정 종목 이런 거야 뭐 주가가 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만 큰 범위로서의 자산은 가령 주가 같으면 지수, 주가 지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들이죠. 네, 다음은 노이스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A라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해당 회사가 이제 비상장 회사라면 이제 A 회사의 지분을 뭐 6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 회사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뭐 이런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과 자회사와 이제 지배 회사와의 뭐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사가 비상장 회사인데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비상장 회사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 뭐 그렇게 직접 하셔도 되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뭐 어떤 모회사가 있어서 이 모회사가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뭐 그러면 근데 이거는 상장 회사다. 투자하기가 쉽다. 요걸 사면 이제 여기 투자하는 거가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요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좀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애매하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이 회사가 뭐 예를 드신 것처럼 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이 비상장 회사를 60%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60%가 이 회사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회사의 60%가 이 상장 회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예외가 발생하느냐면 이 회사를 상장시킬 때입니다. 상장시킬 때.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아요. 상장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장시키면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상장을 안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상장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이게 이제 상장을 하는데 그냥 이 회사의 원래 자본금이 뭐 가령 뭐 100억이었다. 이거를 일부 20억만 새롭게 투자자한테 팔아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받겠다. 그래서 여전히 자본금 100억으로 해서 하겠다가 아니고 많은 경우 이걸 상장시킬 때 새로운 투자자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 회사의 덩치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또 상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60%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이 상장 회사를 산 거는 이것 때문에 샀는데 이게 상장하면 돈 많이 벌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샀는데 실제로 이게 상장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쪽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훅 떨어져요. 훅 떨어지고 새로운 주주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것이죠. 아니, 내가 개국공신인데 나는 얘가 상장하기 전부터 이 회사에 이걸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얘가 독립하더니 그냥 완전히 이제 개국 공신들의 몫은 날아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를 주주가 돼 있는 그런 모양. 물론 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 회사를 가치 평가할 때 이 회사가 이게 가령 시가총액이 이제 뭐 가령 1조가 됐습니다. 1조가 됐습니다. 상장해서 시가총액 1조가 됐어요. 이 회사는 원래 한 1조였어요. 지금 1조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 회사가 가령 5천억이던 것이
이게 확 시가총액 거래가 1조가 됐다. 5천억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5천억이 60%, 3천억이 여기 증가하면 저기 1조 3천억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라고 해야 되나 좀 또는 좌절, 아니 이거 왜 이렇지 생각을 하시는 건데, 주식시장에 얘도 상장하고 얘도 상장했는데 얘의 그 주식 가치 올라간 걸 반영해서 또 올라가게 되면 이거 이중이에요, 이중. 그러니까 이 회사가 5천억 있는 게 1조가 되면서 5천억이 증가했잖아요. 그게 그거죠. 근데 왜 얘는 또 3천억이 또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가 3천억 또 증가하면 이거는 이중으로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이게 주가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지수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치가 증가한 거는 얘 5천억이에요. 근데 얘 5천억 증가했다고 얘 또 3천억 증가하면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히 얘 입장에서 보면 3천억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얘가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이 5천억의 60%가 아니고 1조 60%대. 그럼 얘가 3천억 증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블로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거 올라간 거 이쪽에 반영을 안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주주들이 야, 우리가 저 회사 키웠는데 저 회사 상장하고 난 다음 우리는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이제 LG화학 물적 분할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안에 있던 사업부를 이제 분할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구조가 되고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뭐 발생을 하는 것이죠. 뭐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아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외국인 의결 자문 기구에서 일반 뭐 ISS 이런 애들이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찬성 의견을 냈고, 그래서 압도적인 뭐 찬성으로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슈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LG화학도 약속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분이 희석되는 걸 그렇게 크게 하진 않겠다, 최소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하고, 그래서 뭐 외국계 의결권 자문 기구가 찬성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상장을 안 하거든요. 지주회사 밑에 있는 자회사 상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애들이 그런 자회사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자회사의 성과가 이제 그대로 다 지주회사로 넘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회사를 상장시키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지주회사 법이 1999년인가 뭐 그때 만들어졌어요. 외환위기 직후에 만들어졌는데,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 지주회사가 이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율을 더 많이 갖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아주 원칙적인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자회사는 상장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문제들 조금씩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내가 이 A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B라는 회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A에 직접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죠. 네. 비상장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뭐 시장에는 뭐 KOTC나 KOTC BB를 통해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경우는 뭐 쉐어스 포스트나 뭐 이런 뭐 사이트를 통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 브로커한테 전화해서 뭐 비상장 주식 사고 뭐 이거 뭐 저기 뭐냐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때밖에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중고나라 매매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지금도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 말고 또 공식화된 공식화된 그런 것들도 있나요? 시장에서는 이제 KOTC, KOTC, KOTC나 KOTC BB로 거래할 수 있고. 거기는 그러니까 그 KOTC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만. 그렇죠. 모든 종목을 커버하지는 않고 거의 올라간 종목들만 이제. 그럼 일단 뭐 노비스님께서는 EA라는 회사가 KOTC 올라가 있는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먼저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